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 3617번님께서 활기찬 방송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남기숙님, 김현옥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유튜브로는 650여 분이 들어오셨는데, 최성우님, 헨젤 그레떼님, 써니스카이님, 박진호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치기로 아무래도 대선 무렵이라 저희가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금 중립지대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떤 말을 그 출마 선언으로 했는지 주요 내용도 좀 저희가 정리해 보고요. 여야는 또 어떤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어제입니다. 그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선언을 하면서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저는 기득권에 빚을 진 게 없어서 어떤 후보라도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다.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임기 중간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 네.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50% 이상을 받지 못하면,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정치를 입문하면서 벌써 이제 세 번째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 안철수 대표의 대권 도전에 대해 경계와 견제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반문연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안 대표의 출마로 차기 대선에서 사자 구도나 오자 구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이제 본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안 대표가 정치 역할에서의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홍준표 의원은 합당하지 않고 가치를 동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네. 원희룡 지사는 단일화를 안 하면 4년 선거의 재판이다. 어렵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단일화를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저는 당선을 위해서 나왔다.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미 말씀드렸다면서 이제 또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비전을 말했는지 보다는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또 쏠리게 되는데, 임기 내 중간평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있으니까요. 네, 중간평가. 이거는 이제 중간평가 성격의 그런 선거들이 있죠. 네. 또 국민 신뢰가 50% 미만이거나 본인의 소속 정당이 일당이 안 되면 지금 물러나겠다, 이런 조건도 지금 달아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약속을 내걸었을지, 이것을 또 바라보는 시선들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국회 잔디광장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대선이 이제 세 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처음 등판했을 때보다는 좀 신선함은 이제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역사상, 또 대한민국 역사상 소수 정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어온 일은 없잖아요. 또 이제 지금까지 서울시장 출마도 이제 두 번 했었고, 예. 그다음에 대선 후보도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 출마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보다는 지금 안 좋은 여건에 계세요,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2017년 대선 때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네. 당시 21.41%로 득표 3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박주선, 김동철 의원과 같은 현역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국민의당은 의원이 단 3명에 불과한 정말 쪼그라든 정당인 거죠. 네. 이제 그렇고 실제 이제 2017년 대선에 비해서 네. 지금은 출마 전이긴 하지만 예.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약
뭐 3-4% 정도를 웃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를 한 직후에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 지난 대선 때보다는 그런 이제 쪼그라든 어떤 정당의 어떤 상황 여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정 정도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조금 누적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낮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에서 예. 그 야권 단일화에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로 참여를 하셨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이제 단일화 경선이 예. 됐고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이제 단일화가 됐고 그걸로 이제 야권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권 승리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셨고 네네. 당시에도 이제 패배하고 나서 보궐선거 지원을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유세에도 다 같이 참여를 했고 보궐선거 지원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좀 단일하다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실제로 지금도 공동시정 형태로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그 김도식 그 전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 임명이 지금 되어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 시정을 지금 또 진행이 펼치고 되고 있다. 있고 예. 하는 부분은 좀 아름다운 기억으로 조금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지난 이제 시장 선거 경선 당시에 합당도 고려하고 대선 불출마 약속도 당시에 네. 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직후에 그 대선 불출마 약속도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은 대선 불출마 약속을 하신 게 맞죠.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제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제 불출마 약속에 대한 번복 이런 모습이 실제 지금까지 보여온 여의도식 정치의 한 면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가볍게 내려봅니다. 네.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1% 싸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초접전이고 맞아요. 여야 또 진보 보수의 세력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투표장에 나갈 그런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굉장히 돌풍을 불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는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났지만 실제로 그분이 걸어왔던 정치 행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 결정으로 인한 그 국민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돌풍은 아니더라도 미풍은 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점에서? 예. 네, 그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어떻게 보면 태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철수 이제 후보의 지지율 저는 한 5에서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5%만 나온다고 해도 이번에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을 창당해서 또 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4자구도 5자구도가 될 텐데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 합당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표가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불확실성을 됩니다. 올린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안철수 그 후보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치 방식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 5%라도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는 기성 정치인들 정권을 잡았던 두 당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기존의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과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라는 인물보다 뭔가 더 새롭고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정당에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또 기성 정치인들이 또 여야를 할 것
것 없이 이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할 것 그렇죠. 같고요. 이번에는 어떤 굉장히 사실 여당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캐릭터의 이제 카리스마형 저는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필요한 또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는 정말 뭐 인신 공격이라든지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과 토론으로 좀 이렇게 후보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제 반문연대라는 입장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중도 보수표가 지금 갈라질 수 있으니 합쳐야 된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선거도 결국 1, 2%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습니다. 네. 실제 이제 18대 대선 때 이제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간 대결 때도 51.6% 대 48.02%였거든요. 예. 그리고 19대 대선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41% 였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24%, 안철수 후보가 21%, 유승민 후보가 6.8% 정도였으니까 범야권을 합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러네요. 높은 득표율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대선에서도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되면 이제 야권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과제이기 텐데요. 때문에 예. 저는 단일화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는 지금 이 도전에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임기 중간 평가 관련해서는 신선한 발표이긴 했지만 저는 실천력을 담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임기 중반이 사실상 총선 시기하고 겹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도 하려면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혹은 예. 어떤 문항을 물을 거냐, 이게 여야 합의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여야 합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이제 총선이 사실 그걸 총선 보여주는 평가를 거고. 예.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합당 포석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은? 네,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단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임기 말에 레임덕이 거의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현재 대통령과 또 미래의 세력들이 이렇게 반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갈등의 요소도 좀 다분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합당은 하지 않지만 뭐 중도적 가치를 상징하는 안철수 후보와 연합? 네, 예, 그런 표현을 썼죠. DJP 연대처럼요. 연합. 예. 네, 그런 연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대를 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 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레임덕이라는 것이 지지율이 거의 4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 말에 대통령이 이 정도의 지지율을 얻었던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좀 처벌을 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그려보고 싶을 텐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엔 좀 완주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분명히 과거에 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국민들에게 또 자신을 지지해줬던 자기에게 표를 줬던 분들에게 그 기대를 좀 채워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대선 관련 뉴스도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면서 두 분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이 됐는데 지금 관할교육지원청이 이 사건을 계기로 관내의 모든 학교에 지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을 한다면서 이 점검 일정을 공개를 해서 또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논란이 되는 놀라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9일이죠.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성 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변기 주변에 놓여 있는 휴지 상자 속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경찰은 이 조사 과정에서 이 교장이 학교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어떤 이 태도를 수상히 여겨서 면담을 하던 중에 그의 범행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문제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이와 관련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나게 됐는데요. 네.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관내 모든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을 시행하겠다 밝혔고 이 과정에서 점검 일정까지 또 여과 없이 공개를 한 겁니다. 며칠에 97개 초등학교 초중고교에 모두 나가서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이 발언이 그대로 또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됐습니다. 네. 해당 발언을 담은 방송 기사에는 무슨 단속을 광고하듯 하냐. 그렇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단속이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몰래카메라가 적발이 된 학교에서도 날짜를 미리 정한 뒤 교장이 주도하는 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절차에 대해서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미 좀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그런 경우군요. 자, 지금 말을 들어보니 보여주기식 단속, 말뿐인 불시 점검,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실효성이 이제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전국 교육청별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건수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잖아요. 예. 이럴 수가 과연 있는 건지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전국의 교육청별 적발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건수는 한 건도 없고요. 하지만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2016년에 86건, 17년에 115건, 이제 18년에 173건, 19년에 175건으로 계속 늘어나네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또 비대면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110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교장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그 18년에 그 정해진 그 불법 촬영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그 교육청의 지시가 있는데 이것을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탐지 장비를 대여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연 2회 이상 단속 주체가 되어야 될 사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 그리고 적발이 되고 나서도 나는 보안용으로 샀다가 시험 삼아 화장실에 설치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 삼아 왜 거기다가 설치를 합니까? 네, 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너무나 좀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처음에 적발이 됐을 때 그 교사들에게 신고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걸 혹시 학생이 설치했으면 어쩌냐. 우리 학교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히려 더 이상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보안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어플이 카메라를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사들 컴퓨터에서는 그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컴퓨터를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랬던 보도가 이제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장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놀랍습니다. 네, 교장이 했다는 것은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더 엄중하게 또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탐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 업무를 줄이고자 예산을 이제 한 5억 7,389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신보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음주운전도 뭐 오늘 단속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네, 그날 술을 안 먹죠 다들. 네,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속 일자 같은 것도 어떤 우리가 전문 어떤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시해할 수 있도록 정말 비밀 보안을 철저히 지켜서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하철 화장실 또 공공장소의 그렇죠. 화장실 등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런 우리가 몰래카메라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도찰인 거거든요. 도찰, 사실 예.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선책은 어떤 게 필요할지 두 분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게 교장한테서 벌어진 일이고 또 이제 교직원들의 피해가 있는데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그렇죠. 심리 정서상의 피해들도 있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피해자 개별 상담을 위한 서비스도 연계를 하고 네. 피해 학교에도 상담 인력을 또 파견을 하고 또 학생들은 전문 상담교사와 반별 집단 상담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피해 지원은 다각도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를 실시하고 내부 인력을 활용을 해서 교육청과 이제 그 협의를 언제 들어갈 것인지 네. 협의를 하고 장비를 대여를 해서 이제 불법 카메라를 적발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협의를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부 인력이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도와 교육청과 학교기관 전부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의 전수조사를 불시에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불시 점검의 그 세부 내용도 좀 점검을 해서 그게 학교 기관에 아예 협의가 되는 방식으로 되지는 않게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고 하고요. 예. 결국에는 외부 기관에 아예 위탁을 그렇죠. 해가지고 불시에 그냥 점검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게 가장 최선인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산을 이제 도의회에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5억 7천여만 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서 좀 더 놀랐던 게 예.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미 외부 위탁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맞아요. 예. 이걸 어떻게 실은 이제 이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 그런 대안을 만들면서 이런 방안을 외부 위탁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게 더 좀 의아해지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 전시행정의 예. 어떤 부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늘 사후약 방문으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